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7월이 시작됐어요. 반살 더 드셨습니다. 저도 반살 더 먹었습니다. 예, 그래도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남은 반년도 열심히 살아야죠. 자, 7월 1일 월요일부터 뉴스를 읽었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이렇게 목요일부터 뉴스를 읽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부동산 왓수다 2화 녹화가 있어가지고 그거 갔다 오느라 못 읽었고, 화요일 수요일 뭐 좀 하느라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밀린 뉴스들 중에서 제가 그간 보면서 눈길 가던 뉴스 몇 개 꼽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읽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강동구 12,000가구 릴레이 입주 시작, 전셋값 뚝뚝이라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오를 거다 예측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하반기에는 뜨겁게 오르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강동구의 이 입주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부담으로 작동할 거기 때문에 못 오를 거다, 보합 정도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부동산 가격의 하방, 지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을 힘들게 할 거라고 예상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강동구 쪽에 몰려있는 입주 물량입니다. 이 강동구는 사실 살기 좋은 동네죠. 그래서 집값도 원래 좀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동네고, 강동구에 아파트 단지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할 때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에 2000년대 초중반에도 투자 흐름이 그랬어요. 강남 서초 거의 못 들어가면 송파, 그러니까 이 재건축 얘기하는 겁니다. 송파에서 이제 돈으로 못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서 못 쫓아가면 강동, 그래서 강동에서도 둔촌주공 갔다가 돈이 안 되면 고덕주공 또는 이제 명일동 재건축, 이런 식으로 이 투자의 흐름들이, 재건축 중심의 투자의 흐름들이 그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서 지난 몇 년 전부터 공급들 많이 됐었죠. 고덕에 고덕 2단지부터 시작해서 고덕 7단지, 5단지, 4단지, 6단지, 4단지는 옛날에 입주했고요. 3단지까지 계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일동의 솔베뉴, 또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둔촌주공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주 이제 다 끝났고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공급됐던 물량들이 이제 드디어 입주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기사를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명일동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지고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1900가구 전용 59제곱미터의 매물은 2천만원 떨어진 4억 원대에 나와 있다. 매매가는 8억 8천만원 선인데 전세가율이 50%가 채 안 되는 수준이고, 강동구 일대 전세 매매가는 5월 대비 0.53% 떨어졌고 작년 말 대비 7.05% 떨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1900세대 입주하는 것도 주변에 사실 이 정도 사이즈만 입주해도 임대 가격에 꽤 큰 영향을 끼치죠.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고덕 그라시움 2단지 4932가구가 9월에 입주. 그 다음 12월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1745가구. 그 다음에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1859가구. 여기가 7단지고 센트럴 아이파크가 5단지죠. 이렇게 입주 물량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작년 고점 대비 1억 원 이상 하락한 상태고, 고덕 아이파크가 고덕 1단지입니다. 이 라인에서 재건축 제일 먼저 시작했던 데인데 벌써 10년 전에 했죠. 전용 84제곱미터는 작년 6월에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6월에 들어서는 4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 전세 가격 진짜 많이 빠졌네요. 이 바로 옆에는 또 우리 흔히 고레일이라고 불리는 레미안 일스테이트 시형 아파트, 현대시형이었나요? 아무튼 재건축한 데죠. 자, 이런 물량들이 어쨌거나 강동구 자체는 영향을 끼칠 거고, 강동구 바로 옆에 있는 미사 쪽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거고, 송파까지도 영향을 끼칠까? 좀 더 윗라인이긴 한데, 아무튼 이 영향을 받는 지역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향을 끼치겠죠?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금융도 되게 많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뭐 대출 받아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어도 다주택자 또는 대출 금액 한도 이런 부분들도 되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 위기는 기회라고 해야 되나? 임대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매매 시장도 엄청 핫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금융을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일 수도 있겠죠. 기회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급매물 같은 거 찾는 분들이시라든가, 지금 구매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만, 또 입주 시작하고 물량 쌓이고 임대 못 빼서 스트레스 받는 임대인들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더 관심을 이렇게 잘 보셔도 괜찮겠다. 임대 가격 새 아파트 좀 저렴하게 살아봐야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입주 물량도 쏟아지는 거 땡큐죠. 뭐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강동구에 입주 물량이 시작됐다. 하반기에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다. 예, 기사 첫 꼭지로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 강남 쪽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한다. 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또 분위기에서도 느껴집니다. 뭐 부동산 시장들 많이 이제 밀도 있게 얘기하는 카톡방들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밴드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뭐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 단지들 등등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도 말을 참 옮기기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아무튼 고가 거래에 대한 사례들, 반포라든가 신반포라든가 이런 얘기들 들려온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서서 막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뭐가 얼마에 거래됐어요, 거론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이제 확인되면 뭐 필요에 따라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국토부에서도 정부에서도 뭐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여름 가을 시장 다시 달아오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찬물을 끼얹을 것인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추가 규제책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강남권, 서울의 이제 주요 지역에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주택법 시행령 이 내용에 따르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되면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안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끔 이렇게 법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과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보는 시점이 이 관리처분계획 접수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접수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면 피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 나올 서울의 대부분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특히 강남 재건축들은 2017년 말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도 다 피한 단지들입니다. 파리 대책에서 개선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하더라도 다 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또 하느냐. 이제 그 단지들이 허그의 분양가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빡세게 나오니까, 뭐 상하 아파트,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반포 경남 통합재건축 신경통, 랩면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냥 그럼 준공 후 분양하겠다, 분양가 규제 안 받고 그냥 하겠다, 그냥 우리 입주하고 준공하고 나서 그냥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재개발 구역들에서도 재건축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서도 이런 후분양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도 뭔가 이 분양가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지고 있는데 지금 다 피한 줄 알았던 이 단지들에게도 다시 소급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끔 하는 뭐 어떤 그런 규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허그의 민간택지 분양가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후단을 보면 현행 분양가 상한제도 후분양에 관계없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로 되어 있다.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그런데 앞으로 실제로 도입된다라고 하면 적용 대상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고, 이 의미는 제도 시행 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 등으로 기준 시점을 바꿔 적용 대상을 넓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 피한 줄 알았던 단지들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 과거의 관철을 신청한 단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좀 규제에 따라서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일종의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피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면 다 소급해가지고 피한 단지들도 다시 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게끔 하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좀 다소 패닉인 거예요.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해서 정부가 만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공고하는, 선정하는 이런 기준도 파리 대책에서 건드렸던 거에 비해서 더 허들을 낮춰서 쉽게 지정할 수 있게끔 그 내용도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부동산 가격이 여름 시장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뭔가를 내면서 좀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접수한 단지들은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심이지만, 이렇게 소급을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2차적으로 아직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니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접수하지 못한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의 여러 지역들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후분양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이 종전의 규정, 소급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관리처분인가 접수하기 전에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면서 후분양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규제가 타이트하게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이게 정비사업 쪽에서는 이 내용에 따라 진짜 많은 게 바뀝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사실 토지 가격에다가 건물 가격, 이 정비사업 하는데 들어간 비용 해가지고 이 가격 건축비 녹여가지고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가격 평가가 많아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이런 쪽에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변화가 변화가 생길 만한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3기 신도시의 자치단체장이 모였답니다. 왜 모였냐? 이제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의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 풀어서 이제 되게 좋은 위치에 3기 신도시를 짓잖아요. 여기 시장님들이 모였답니다. 왜 모였냐 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 감면하게끔 해주는 거를 정부에 요구하겠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정부에 얘기해보자. 그 말씀들을 하시려고 이렇게 모이셨대요. 과천시장, 고양시장, 부천시장, 남양주시장, 하남시장 이렇게 5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 땅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수용당하는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용을 당하면서 이게 수용도 결국은 보통 차익이 발생하면서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도 내야죠. 그러니까 평가 금액도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을 내죠. 주택은 비과세가 있지만 토지나 이런 것들은 자격 농지 이런 것들 쪽에서는 비과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토지는 주택이랑 좀 다르죠. 자, 근데 지금 이 시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용당하는 사람들, 수용당하는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 감면이 필요하다. 아예 받지 말아달라. 절대로 필요하다. 한시적 감면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주겠다. 정부의 권익위로 의견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안 받기로. 네. 양도소득세 감면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이게 이분들이 결국 지역구민들 얘기고 하니까 좀 어떤 표를 의식해서 내가 이렇게 양도소득세 감면해서 실제 손해 많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수가 납득할 만한 이슈인가요? 정부가 받아들일 만한 이슈일까요? 자, 뭐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도시 지을 때 수용당하게 되면 양도세 한시적 감면해준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하면 뭐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이거는 좀 너무 선심성 정책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기사는 진짜 좀 황당하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10년간 전세를 살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꿔온 강모씨 38살은 서초 그랑자의 청약 자격이 안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좌절했다. 독일에 2달 동안 출장을 다녀온 게 문제가 됐다. 국토부의 유권 해석으로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당해 지역 청약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강모 씨는 국토부에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해외 체류를 했다고 하소연했지만 규정을 고칠 수도 없고 고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경기 안양에 10년 넘도록 살다가 지난 2월에 평촌 레미안 푸르주 아파트에 당첨된 김모 씨도 45살 같은 이유로 부적격자로 분류가 됐는데 자녀의 영어 캠프 참가차에 필리핀에 35일간 체류한 게 문제가 됐다.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서 아파트 당첨 취소와 함께 1년간 청약 자격 박탈당했다. 안양에 거주하다가 1개월 이상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목사도 같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가 됐다. 전문가도 해석하기 어려운 30일 규정 때문에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늘고 있다. 자, 투기과열지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1순위 당해 지역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분양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고 규정하는데 주민등록법을 준용해서 30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 체류한 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다음에 당해 지역 1순위에 청약해 당첨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65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30일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해외 A도시와 B도시를 나눠서 10일, 20일, 10일 이렇게 나눠 30일 체류하면 이때는 문제가 없다. 동일한 곳에서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아서다. 라고 하는데요. 봐도 진짜 황당하죠? 진짜 황당하죠? 예. 이게 청약제도가 이게 뭐 법을 지켜라 어쩌라 하는데 법이 그지 같아요. 잘 몰라. 이런 내용까지 어떻게 알아? 그냥 출장 갔다 왔는데 지금 얘기도 했지만 해외 출장도 20일, 10일 이렇게 나눴으면 상관없고 30일 이상 한 지역에 해외에서 또는 있었다라고 하면 국내 거주를 1년 이상 못한 걸로 봐서 부적격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 내용 때문에 부적격 되면서 취소되고 1년간 청약도 못하고 되게 억울하겠죠. 더 황당한 얘기 해드릴까요? 만약에 이 내용을 걸러내지 못해서 그냥 이 부적격이 아닙니다. 몰라가지고 계약서 발급하고서 계약도 진행하고 계약금 중도금 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내용이 드러나면 당신 부적격인데 계약까지 했네요. 이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에 따라서 부적격 돼가지고 당첨된 사람 뭐라고요? 주택법 65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계약금 낸 것도 몰취당해요. 이거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네가 청약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넣어서 계약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잘못이라고 해서 계약금도 뺏어갑니다. 이제 그건 소송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그건 따져봐야 되는데 이 비슷한 사례를 지금 소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약제도 진짜 복잡하고 머리 아파요. 참
일단은 이렇게 해외 출장 많으신 분들은 주의하셔라.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부적격 나온 사람도 있고, 부적격에 따라서 당첨 취소된 사람도 있고, 이 내용 때문에 알고 청약을 못하는, 불합리함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를 알려드리는 한편, 여러분들도 조심하셔라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와, 이 청약제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작년에 9.13 대책에서 이 청약 관련해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이 업무를 갖고 와서 공공에서 나서서 청약 관련된 시스템들 이제 운용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 몇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좀 전에 이 부적격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판단하고 하는 문제들이 여러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점 계산에서부터 뭐 내가 무슨 당첨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끔 이 감정원에서 갖고 오게 되면 이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당신이 당첨 이력이 있다 없다, 세대 연중에 뭐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좀 한 곳에서 좀 어느 정도 보고 계산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사이트를 만들 거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워낙 이런 함정들이 많은데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관련 기사들을 몇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된 건지 조금 약간 제때 오픈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관 밥그릇 싸움의 2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라고 해서 원래 지금 운용하고 있던 금융결제원하고 한국감정원하고 뭐 서로 아직 지금 손발이 잘 안 맞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인수인계 절차가 되게 난항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에 유명한 분양 물량들 되게 많았어요. 일부는 이제 후분양으로 가거나 뭐 밀리거나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공택지 물량들이나 여러 물량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물량들이 어디에 청약해야 될지 청약 시스템이 미비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꼭지의 기사예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이 MDM이라는 유수 굴지의 시행사에서 땅 사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해서 미분양이 나서 열심히 분양집 팔고 있죠.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이거 분양 상담사 분들이 와가지고 도배를 해대는 통에 댓글 도배랑 막 해대는 통에 좀 스트레스입니다. 일일이 다 막 몇백 개씩 이렇게 댓글 도배해놓고 나니까 그거 찾아서 지우고 막 하는 것도 머리가 아파요. 자, 아무튼 뭐 미분양이 난 건 조금 비싸다는 인식, 세간의 인식 때문에 그렇겠죠. 뭐 지금 대형 평수만 조금 남았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분양가 자체가 일단은 10억, 9억이 넘죠. 그래서 대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자체 시행사에서 뭐 일부 대출해주고 그랬던 걸로 들었는데 이게 이제 미분양이 나서 이렇게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조직 분양이라 그래서 분양 상담사 분들을 다수 고용해서 수당제로 이렇게 소개를 해갖고 와서 계약을 하면 이 손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 고객을 끌고 온 분양 상담사에게 수당을 주는 이런 형태로 보통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분양 상담사를 되게 많이 뽑는 조직 분양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전방위 물건을 털어내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전문적으로 이 분양을 해왔던 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설명하는 워낙 지금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지 못해서 불안전 판매가 된 분양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례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A가 이제 자체적으로 대출을 조달해서 시행사가 이 연대 보증을 통해서 중도금 40% 대출이 가능하게끔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 대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9.13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 수요를 배려해서 준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조건하에서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대출이 다 나오는 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뭐야, 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야? 또는 대출이 다주택자는 아예 안 나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많이 좀 일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사가 이 내용들 계약 후속 절차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 확인해가지고 계약자들한테 설명했고,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계약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홍보 직원이 대출에 관련해 잘못된 안내를 한 것이 확인이 됐다. 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 상담사가 해주는 말만 너무 믿고 의사결정을 하시기보다는 확실히 좀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셔야겠다. 이 당사자들은 되게 머리 아프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날씨가 덥습니다. 더위에 더위 조심하시고, 예, 건강하시고요. 아마 내일은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부동산 뉴스를 못 읽지 않을까 싶어요. 별별 수다 또는 별도의 영상으로 주말 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부동산 뉴스로 인사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